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운기입니다. 연말 전국이 한치 앞을 내다보기 힘들 정도입니다. 민주당과 여권이 오늘 법사위에서 공수처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지난해 국회를 보는 것 같습니다. 먼저 이 시간 국회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지금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조창훈 기자. 오늘 공수처법 개정안이 법사위 통과했지요? 네, 그렇습니다. 여야 간 쟁점이던 공수처법 개정안은 오늘 오전 11시쯤 법사위 전체 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민의힘 요구로 안건조정위가 열렸지만 법력권인 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이 찬성표를 던지면서 논의는 약 1시간 만에 막을 내렸습니다. 이어진 전체 회의도 속전속결이었는데요. 윤호중 법사위원장은 위원장석을 둘러싼 야당 항의에 토론을 진행할 상황이 아니다라며 곧바로 법안을 표결에 붙였습니다. 이게 민주주의냐는 거센 항의 속에서 민주당 법사위원 11명과 열린민주당 의원 등은 기립표결을 통해 결국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법사위는 오후 4시 회의를 속개해 3%룰을 완화한 상법 개정안까지 모두 처리를 마쳤습니다. 민주당, 열린민주당, 그러면 정의당 입장은 어땠습니까? 네, 법사위와 달리 사회적 참사 특별법이 논의된 정무위 안건조정위는 오전 내내 정회를 거듭했습니다. 키를 쥔 배진교 정의당 의원이 민주당의 수정안이 원안보다 후퇴했다고 반발하면서 법안 처리에 제동을 걸고 나선 겁니다. 법안은 결국 조금 전인 오후 4시 40분쯤 조정위를 통과했지만 정호진 정의당 대변인은 174석 거대 여당을 만들어준 건 의석으로 독주하라는 것이 아니다라며 여당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당도 반대 입장이었군요. 이렇게 밀어붙였다면 일단 내일 본회의 통과시키겠다 이런 각오로 보이는데 내일 본회의 통과될 것 같습니까? 네, 민주당은 15대 입법과제를 자체적으로 정하고 이번 정기국회 내 통과를 공언하며 소속 의원들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이낙연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도 앞서 여러 차례 내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쟁점 법안 처리를 약속하기도 했는데요. 국민의힘은 조금 전인 오후 6시부터 의원총회를 열어 대응 전략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환노위 등에서 법안을 무더기로 안건조정위로 회부해달라고 요청했고 로텐더홀 철야 농성과 피켓 시위도 이어갈 계획인데요. 본회의 당일인 내일은 무제한 토론, 이른바 필리버스터를 예고했습니다. 다만 24시간 뒤 제적의원 5분의 3인 180명의 동의로 멈추게 할 수 있어 민주당은 임시회의 소집을 통해 대응한다는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MBN 뉴스 조창훈입니다. 예, 국회 연결해서 오늘 상황 살펴봤는데요. 그러면 오늘 법사위원회에서 공수처법 개정안 통과시키는 그 현장 한번 보시고 패널들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협의도 안 했잖아요. 의사일정 협의 다 했습니다. 우리 간사와 언제 의사일정 협의했어요? 어제 다 했습니다. 제14차 법제사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어제 다 알려드렸습니다.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민주화 운동을 했다는 사람들이 이게 말이 되냐고? 합니까? 법을 하니까요. 저장이 안 됐어요. 조용히 해주세요. 저장이 안 됐다니까. 네, 백혜련 위원장. 저장이 안 됐다니까요. 아니 이게 뭐야? 안건조정위원회 심사 보고해 주십시오. 네. 심사 보고할 게 없다니까요. 네, 위원장 백혜련 의원입니다.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의결이 됐지 않습니까?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4일 동안 국회의원들이 논의했어요.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안 했습니다. 무효입니다. 이 법안에 찬성하시는 의원님들은 기립해 주십시오. 법안이 의결되었습니다. 왜 그러세요? 아니, 왜 그러세요? 이게 국회입니까? 이게 법사위입니까? 아 정말 진짜 야 이거 보자 하니까 너무한 거 아닙니까 이거? 예, 오늘 국회 법사위 상황이었습니다. 생생하게 여러분께 보여드렸습니다. 네 분 패널 나와 있습니다. 박진영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박원석, 김경진 전 국회의원, 그리고 장성철
공감과 논쟁 정책센터 소장 함께하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박진영 부대변인. 네. 오늘 보니까 이제 의지가 읽히는데 내일 본회의 통과까지 생각을 한 거겠죠? 예, 내일 본회의를 통과시킨다는 게 1차 목표인데요. 예. 아마도 야당에서 이제 필리버스터를 통해서 내일은 아마 무산시키지 않을까 이런 예. 생각이 생각이 들고요. 10일 날 또 임시회를 소집해 놨기 때문에 차수가 변경되면은 이 동일 주제에 대한 필리버스터는 더 이상 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러면 아무리 늦더라도 하루 정도 늦어서는 통과되지 않을까 뭐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내일 만약에 필리버스터로 시간을 끈다 하더라도 10일은 통과시킬 거다. 그렇죠. 네. 예. 야당이 저렇게 반대하는데 더 이상 합의하기가 힘들다 이렇게 본 걸까요? 그렇죠. 실제로 이 추천위원회 이제 5표 나온 분들이 한 2분 정도 계셨어요. 예. 근데 그분들도 보면은 여당이 추천한 분이 아니에요. 법무부가 추천했거나 예. 또는 이제 변협이 어쨌든 중립적인 기관인데 변협에서 추천한 분이 계속해서 5표가 나왔는데 그것조차도 야당이 계속적으로 반대를 했기 때문에 결국은 이것은 누구를 추천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예. 이 공수처법 자체를 무산시키겠다. 그렇게 판단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통과시킬 수밖에 없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박원석 의원, 정의당도 공수처에는 찬성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습니다. 오늘 처리 절차가 부당했다 이런 지적입니까? 근데 이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 야당 비토권이라는 거는 예. 작년에 이제 4+1에서 법을 통과시킬 때 지금 우리 박진영 부대변인이 말씀하셨던 그런 상황까지를 염두에 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수처의 정치적 악용 가능성이나 혹은 중립성 예. 이걸 위해서 만든 장치거든요. 결코 의미가 가볍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런 방식으로 국회에서 처리되는 것이 전 대단히 안타까운데요. 조금 더 어쨌든 그 양당이 교섭단체 양당이 협상력을 발휘해서 이게 일방적으로 저렇게 그 시행해보지도 않은 법이 개정되는 것보다는 조금 더 논의를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고 예. 물론 이제 공수처 출범이 많이 늦었습니다. 법대로라면 7월달에 출범을 했어야 하는데 결국에 이제 180석에 가까운 의석을 가진 여당이 조금은 더 정치력을 발휘하고 조금은 더 작년에 이 법을 만들었던 그 취지대로 법이 시행되도록 했어야 하는데 이게 마치 이제 연말에 시간을 정해놓고서 그 시간표대로 국회에서 법을 통과시키는 듯해서 그런 점은 대단히 유감스럽고 국민의힘에도 아쉬운 점은 있죠. 예. 사실은 비토권이라는 게 무제한 반대의 권한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사실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어떤 그 반대 의견을 전달하고 합의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데 반대하기 위해서 반대하는 모습을 보이니까 어떻게 보면 여당의 이런 그 일방적인 법 개정의 명분을 준 게 아닌가 그런 점에서 두루두루 아쉽습니다. 그런데 요즘 보면 정의당과 민주당과의 관계가 옛날 같지 않아 보이거든요. 혹시 지금 정의당에서 생각하는 민주당의 국정 운영 방향이라든지 전체적으로 끌고 가는 방향이 뭔가 좀 달라졌다. 같이 가기가 쉽지 않다. 이런 생각이 좀 있습니까? 사실은 그 선거제도 개혁을 해놓고 그 선거제도 개혁을 무력화시킬 때부터 저는 오늘의 사태는 예견됐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 비추어 봤을 때 이 정부가 전임 정권이 그 탄핵된 정치적 폐허 위에서 촛불 민심을 업고서 만들어진 정권인데 과연 그런 촛불 민심에 지금 얼마나 충실한 국정 운영을 하고 있는지 지금 이 정부 국정 운영의 가장 핵심적인 그리고 최우선의 과제가 검찰 개혁인데요. 지금 검찰 개혁이 무엇을 위한 검찰 개혁인지 모르겠다 이런 국민들의 비판의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특히 이제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총장 간의 뭐 갈등을 넘어선 거의 싸움에 가까운 이런 상황을 지켜보면서 과연 이게 이 국민들의 민심을 존중하는 여당의 모습인지 그리고 이 지금처럼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하는 상황에서 예. 민생이나 경제에 도움이 되는 모습인지 이런 점들에 대해서 비판의 목소리를 경청해야 되는데 그런 모습이 좀 부족해서 다소 아쉽고요. 저희는 뭐 그 진보 야당으로서 또 정의당이 할 수 있는 그런 국정에 대한 견제와 비판의 목소리는 꾸준히 낼 겁니다. 알겠습니다. 김경진 의원 작년에 공수처법 통과할 때는 법사위 소속은 아니셨죠? 예, 과방위 소속이었습니다. 예. 그래도 이제 뭐 그때 상황을 뭐 국회에서 잘 보셨을 텐데 이제 국민들도 다 이제 뭐 내용은 다 압니다만은 좀 정리를 하자면 지금 현재 바꾸기 전에 공수처법은 7명 가운데 6명이 찬성해야 선출할 수 6명 이상이 찬성해야 선출할 수 있도록 돼 있는 거죠. 네.
그걸 지금 야당 추천이 2명이다 보니까 예. 2명이 반대하면 아예 선출을 못하게 돼 있으니까 그것을 이제 3분의 2로 바꾸자 예. 해서 이제 야당 2명이 반대해도 다수결로 선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바꾼 거지요. 그러니까 핵심이 2가지인데요. 예. 그 내용, 그러니까 3분의 2만 동의하면 되니까 5명 찬성만 있으면 가능하도록. 예. 그래서 야당의 2명이 전부 반대를 한다고 하더라도 처장이 선출될 수 있도록 바꾼 게 하나가 있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공수처 소속 검사들 같은 경우 과거에는 현직에서 최소한 7년 이상 있었던 이제 몇 가지 요건들이 조금 있었는데 그 요건을 완화해서 변호사 자격증 취득하고 한 5년 정도 지나면 공수처 소속 검사로 임명할 수 있도록 조금 좀 길을 넓혀줬습니다. 예. 자격 조건을 좀 완화해 준 게 하나가 있고요. 근데 어쨌든 요게 3분의 2로 바뀌었으니까 저 법이 통과되고 나면 아마 새롭게 위원들 추천위원 예. 지명하고 그러면 아마 공수처장 임명하겠죠. 뭐 임명하려고 저렇게 하는 걸 텐데. 다만 궁금한 게 말이죠. 그때 당시에 이렇게까지 사실 7명 가운데 6명 찬성이라고 하는 이 의결 정족수는 거의 뭐 전례가 없는 거지요. 그렇죠. 과거에 이제 방송법 한번 개정안 논의할 때 민주당하고 예. 그때도 그런 얘기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가령 KBS 이사장이라든지 또는 방송통신위원장 같은 경우 워낙 이게 언론이 중립적이어야 되니까 이 역시 정말 절대 다수에 준하는 의결을 하도록 하자라는 그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어쨌든 공수처 같은 경우는 제일 문제가 됐던 것이 야당이 문제가 됐던 게 이게 정권 보위를 위한 일종의 사찰기관으로 작동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문제 제기를 했었고 그다음에 지금의 검찰 같은 경우는 어쨌든 법무부 그다음에 국무총리 대통령 이런 행정상에 쭉 어떤 계통이 있다 보니까 문제가 생길 때도 사실은 이 계통을 통해서 어느 정도 통제와 이게 보완이 가능한데 공수처 같은 경우는 국정원처럼 대통령 직속기관이거든요. 그러다 보면 사실은 대통령 뜻에 맞춰서 사정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 가지 우려를 야당 측에서 제기를 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당시 법안을 통과시키려고 했던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런 걱정하지 마라. 예. 우리가 당신네들이 반대하면 절대 공수처가 출범할 수 없는 예. 그런 구조를 만들겠다라고 약속을 했었던 게 7분의 6 동의 조항이었죠. 바로 지금 그것 때문에 제가 물어보려고 하는 겁니다. 저뿐만 아니라 많은 국민들이 좀 의아해할 것 같아서요. 예. 아니 그렇게 7분의 6으로 아주 어렵게 만들어 놨으니까 야당이 반대하면 네. 공수처장 임명 못하게 돼 있는데 왜 그렇게 들어놓고 반대를 했는지 그게 궁금하고 예. 그리고 그때 그런 식으로까지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할 거면 그때 강하게 밀어붙일 때 아예 그렇게 밀어붙이지 왜 그랬는지 예. 그런 것들 국민들이 궁금해하지 않겠어요? 글쎄 이제 제가 볼 때는 이 오늘의 사태는 사실은 이쪽 저쪽 다 책임이 있는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법이 통과됐으면 사실은 이 출범법을 제대로 적용하고 집행하려는 그 전제 자세를 가지고 이게 국회의원들이 임해야 되는데 국민의힘 쪽에서는 이게 우리가 위헌이라고 헌법소원을 제기해 놨으니 그 헌법소원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우리는 출범 자체를 원천적으로 반대한다. 이걸 마음속에 두고 있다 보니까 7명의 위원 중에 2명의 위원을 추천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회의를 4차례 하는 동안에 계속해서 그냥 반대를 위한 반대를 했다. 오죽했으면 대한변호사협회장에 나와가지고 이런 식으로 야당 추천위원들이 반대를 하면 난 도대체 회의를 왜 하는지 모르겠다라고 이찬희 변협회장이 얘기를 했으니까 사실은 오늘의 법 개정에 사실 근본적인 뭐랄까 이런 원인 제공은 지금 야권에서 했다라고 보여지고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래 작년 이맘때 법을 통과했을 때 여당에서 했던 얘기도 있고 사실은 그리고 야당이 원초적으로 제기했던 그 우려 대통령 직속의 수사기관이 생김으로써 생길 수 있는 어떤 우려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사실은 정부 여당에서도 4차례 회의가 아니라 명분을 위해서라면 5, 6, 7, 8, 9번 정도는 회의를 하고 국민들이 또 누가 봐서라도 야당 저기는 정말 국정 방해 세력이다. 예. 이게 피부로 느낌이 확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사실은 저걸 통과시켰어야 되는데 오늘 여당이 강행 처리한 것은 조금 아쉬운 측면, 조금 지나서 상당히 아쉬운 측면이 좀 있습니다. 시기적으로. 박진정 부대변인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근데 국민들이 보기에 이미 징글징글하지 않겠습니까? 뭐 저는 뭐 국민들이 이미 징글징글하다고 판단할 것 같고요. 몇 차례를 더 하더라도 이렇게 통과될 가능성이 없다라는 것들도 아마 국민들이 알 것 같아요. 저는 뭐 이 비토권 부분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봐요. 사실 우리가 이제 보통 뭐 장관 탄핵하고 이럴 때 과반을 비토되어서
해임돼서 올라가면 대통령이 비토하지 않습니까? 그럼 다시 국회 오면은 3분의 1 올라가면 그 당시에는 또 대통령이 받아야 돼요. 이제 여기는 근데 그런 비토가 이중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끝까지 법을 안 하겠다고 하면 못하는 상황이 돼 보니까 법을 제정하는 의미가 없어지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면 할 방법이 없어요. 알겠습니다. 사실 보면은 이게 지난 대통령 선거 때 여야가 다 같이 공약한 거거든요. 그런데 장성철 소장, 임박한 위험으로 보면 지난번 공수처법 통과할 때보다 지금이 더 사실 이제 바로 현실화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난번보다 이번에 결사항전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의지가 좀 덜 보이는 것 같은데 혹시 왜 그럴까요? 선진화법 때문이죠. 어쨌든 물리력을 동원할 수 없는 것이 가장 컸다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아까 이제 앵커께서 우리 김경진 의원님께 얘기하신 부분 중에 제가 좀 보충 설명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왜 7명의 추천위원 중에서 6명이 찬성을 해야 되느냐라고 한 것은요. 결국에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통해서 정의당이 범여권으로 분류되는 정의당이 교섭단체가 될 줄 알았던 거죠. 그랬기 때문에 한 명만 반대하면 국민의힘 반대해봤자 우리 마음대로 공수처장 임명할 수 있어라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걸 또 본인들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뭐 위성정당 만들어서 정의당에 가져가야 될 그러한 의석수를 가져갔잖아요. 그리고 비토권 자기들이 줬잖아요. 반대하라고. 그랬는데 너희들은 반대하니까 비토권을 빼서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민주주의 사회에서 벌어질 일입니까? 자기네 뜻대로 되지 않는다라고 법까지 바꾸는 정당이 과연 국정을 운영할 그러한 집권 여당으로서의 제대로 자격이 있습니까? 대한민국 공수처를 만들어야죠. 민주당의 공수처를 만들면 안 됩니다. 저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서 되게 좀 안 좋은 부분이 들어가 있다는 조항이 있는데요. 수사, 그다음에 조사, 판사를 5년 이상 경험을 하고 근무를 해야 수사 검사로 우리가 이제 임명을 할 수가 있는데 그 조항도 없애버렸어요. 그렇다면요, 결국에는 야당이 얘기하는 것처럼 민변 출신의 자신들을 지지하는 민변 출신의 변호사들로 수사검사를 만들겠다라는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요, 우리나라 대한민국 형사사법 절차, 체제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중요한 문제인데 이런 식으로 우리 마음대로 하겠다? 정말 나쁜 선례를 만들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는 야당 울분토하는 것 말고 별다른 방법이 없지요? 울분토하고 기자회견하고 농성하고 국민들에게 여론전하고 그런 것밖에 없어 보입니다. 워낙 의석수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야당으로서는 무기력하게 당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일단 법사위를 통과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회의 통과하면 법안이 이제 확정이 되는데 내일 국회 본회의가 열릴 예정이죠. 그런데 이제 야당은 일단 필리버스터 길게 연설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시간을 끌겠다는 전략인데 그것도 180석, 180명이 찬성하면 그것도 못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곧바로 그 다음 날 또 임시회의 현재 소집 요구해 놓았으니까 10일 내일 모레면 통과하겠다. 이런 것이 여당의 지금 목표인 것 같습니다. 오늘 법사위 통과한 이후에 여야 대표들의 입장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당은 국정원법, 경찰법에 이어서 오늘은 공수처법 개정안도 소관상임위에서 처리했습니다. 이들 법안이 본회의까지 통과되면 이른바 권력기관 개혁을 위한 입법화는 일단락됩니다. 개혁의 과업이라는 것은 대단히 고통스럽지만 또한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기꺼이 그 일을 저는 하겠습니다. 정권의 입맛에 맞는 공수처장을 안치기 위해 야당의 거부권 폐지와 후보 자격 요건 대폭 완화하는 개정안을 국회 절차와 관행을 무시하고 법사위에서 또 강행 처리를 했습니다. 민주당과 집권 세력의 반민주적 형태를 보면 정말 기가 찰 노릇입니다. 지금 엉킨 정국의 실타래를 풀 수 있는 유일한 분은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국정수반으로서의 책임 있는 행동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여야 대표 입장을 들어봤는데 일단 참을 만큼 참았다, 너무한다.
국민들이 판단하겠죠. 박원석 의원, 일단 여당은 국민들이 이해해 줄 거다. 이제 개혁 더 이상 멈출 수 없다. 이런 입장인데요. 어떨 것 같습니까? 여당이 정기국회 끝나기 전에 강행 처리의 부담을 안고서라도 이렇게 처리하는 데에는 최근에 이제 여론조사 지지율이 좀 떨어졌습니다. 대통령도 당도 그리고 아까 이낙연 대표 개인의 지지율도 떨어졌어요. 이게 아마 개혁의 지지부진함 때문에 지지층이 이탈해서 나타난 현상이다. 이렇게 읽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다 확고한 그런 어떤 그 입법화를 통해서 이 국정 장악력을 보여주고 그래야 이제 흩어졌던 지지층들이 다시 결집할 수 있다. 근데 오히려 그건 반대일 수도 있거든요. 오히려 이런 일방 독주가 중간에서도 관망하던 그런 중간층이나 지금 이 추윤 갈등 정국에서 피로감을 느끼는 이런 어떤 그 소극적 지지층들을 돌아서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점도 동시에 염두에 둬야 되는데 다소 좀 제가 보기에는 시간에 쫓기는 듯한 이런 모습을 여유 없는 모습을 보이는 것 같아서 그런 점이 좀 아쉬워요. 김경진 의원 견해를 한번 들어볼까요? 네, 이게 여당 입장에서는 또 대통령 입장에서는 공수처를 출범시키면 대한민국의 고위공직자들의 비리가 다 해결이 될 것 같은 상당 정도 해결이 될 것 같은 이런 느낌을 국민들에게 주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전혀 그럴 가능성이 없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 단적으로 오늘 기소된 뭐 김봉현 씨한테 검사들 술 먹었다고 하는 검사 5명이 투입이 돼가지고 한 2달 가까이 수사를 해서 지금 이 결론을 찾아낸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최근에는 정밀 사법의 시대입니다. 참고인이나 증인 하나 한 분 조사하는데도 옆에 변호인 끼고 몇 시간씩 조사를 하고 법원에 압수수색영장 내서도 법원에서도 극히 일부분만 제한을 해서 압수수색영장을 내주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많은 특수부 인력을 가지고도 사실은 수사가 어려운데 공수처의 검사 25명에 지금 현 정부가 마음 먹는 대로 무슨 민변 출신 반절을 끼워놓고 검사 25명의 수사관 100명 가지고 도대체 뭘 해서 사회를 맑게 할 수 있는지 사실은 제가 볼 때는 기대할 거 거의 없다라는 거고요. 거꾸로 보면 야당은 저게 야당 탄압의 도구로 쓰일 것이다라고 하는 그 공포감을 가지고 있는데 저게 수사력이 제가 볼 때는 거의 없는 미미한 존재인데 무슨 야당 탄압의 도구로 쓰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지나친 기대도 금물이고 사실은 지나친 공포도 금물이고 그냥 제가 볼 때는 원래 검사들 중에 술 얻어먹거나 돈 받아먹거나 이 검찰 내부의 어떤 부정과 부패를 제3의 기관에서 좀 사정을 해야 될 필요성 때문에 공수처 얘기가 나오다가 지금처럼 이렇게 수사 범위가 넓어졌는데 사실 그전에 그런 문제가 있었지만 검찰이 스스로 수사를 잘 못했지요. 그렇죠. 그런 그래서 부분들이 있었고. 저 공수처가 탄생을 하면 저는 일단 딴 것보다도 일반적인 어떤 특수사건 수사는 그냥 검찰에 맡겨놓고 검사들의 비리, 검찰 내부의 비리에 좀 집중을 해주면 그나마 공수처가 탄생한 이후에 적절한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이제 검사 비리라고 하더라도 지금 윤 총장처럼 무슨 직무유기나 뭐 이런 부분 말고 돈 받거나 뇌물 받거나 향응수수하거나 이런 부분들에 집중을 해서 수사를 해준다면 아마 우리 사회에 필요한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봅니다. 장성철 그 야당은 공수처 법에 대해서 반대하는 이유가 야당을 탄압할 거야라는 그런 생각보다는요. 공수처가 출범을 하면 검찰이 조사하고 있는 권력을 향한 수사를 공수처로 가져와서 더 이상 검찰로 하여금 권력을 향한 수사를 못하게 할 거다라는 걱정 때문입니다. 현재 검찰에서도 조사하고 있는 것을 제대로 조사를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우려 때문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공수처, 검찰 개혁 때문에 공수처를 한다라고 하는데 검찰에 집중된 권한 당연히 견제하고 손 봐야 합니다. 하지만 공수처도 항상 검찰 비판할 때 얘기하는 수사권, 기소권 다 갖고 있습니다. 공수처, 검사 누가 그러면 견제합니까? 무소불위의 권한 누가 견제합니까? 이러한 권한이 막강한 그러한 공수처가 자신들을 향한 권력을 향한 수사를 못하게 했을 때 이것은 정말 우리나라 사법체제에 있어서 상당한 큰 나쁜 선례를 마련할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기본적으로 자꾸 민주당에서는 180석을 줬으니 국민의 여망을 받들어서 우리가 공수처를 처리하겠어라고 하는데 우리 부모가 아이한테 너 100점 맞으면 너 하고 싶은 대로 다 해줄게 라고 했는데 아이가 100점 맞아왔어요. 그렇다고 해서 거짓말하고 약속 안 지키고 자기 멋대로 행동하라는 것까지 용인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최소한의 룰과 상식과
그런 판단이 있어야죠. 알겠습니다. 이것은 여당이 너무 과했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예, 박진영 부대변인. 예, 그 김경진 의원님 말씀에 저도 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왜 처리를 하느냐, 지금 왜 막느냐 하는 거는 저는 정치적 상황 논리인 것 같아요. 실제로 이 논란이 계속적으로 되면서 다른 국정을 운영하는데 굉장히 방해가 되고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코로나라든가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데 야당이 지속적으로 반발하는 이 하나의 좀 도구가 되고 있고, 이런 측면에서 한 단계 매듭을 짓자라는 측면에서 저는 보고 있고요. 사실 야당도 저는 똑같다고 보는데요. 장성철 소장님이 이야기하시는 것보다는 사실은 야당도 보면은 이 대선 때 공약을 했습니다. 공약을 했는데요. 이게 숫자로 몰아붙이는 상황에서 방어 논리로서 발목 잡기의 주요한 수단으로서 이슈가 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잡고 있는 거죠. 이게 사실은 야당이 절대적으로 지켜야 될 그들의 정체성의 문제가 사실은 아닌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여당은 국정 운영을 위한 동력과 전환의 논리로서, 야당은 발목 잡기 논리로서 존재했기 때문에 이제는 좀 제발 좀 끝내고 민생 경제로 돌아가자, 이런 측면에서 지금 시점이 연말이기 때문에 그런 시점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네, 여기까지 합시다. 다음 이슈로 넘어갈까요? 윤석열 총장 관련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대국민 사과를 했지요. 그 의미부터 한번 다시 짚어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그동안에 너무 아무 말을 하지 않는다, 이런 비판을 받았는데 최근에 2차례에 걸쳐서 입장을 밝혔습니다. 징계위원회 관련해서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어제 전국 혼란에 대해서 국민께 죄송하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개혁을 위한 마지막 진통, 이런 표현을 했는데요. 어제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 내용 한번 들어보시죠. 방역과 민생에 너나 없이 마음을 모아야 할 때에 혼란스러운 정국이 국민들께 걱정을 끼치고 있어 대통령으로서 매우 죄송한 마음입니다. 한편으로 지금의 혼란이 오래가지 않고 민주주의와 개혁을 위한 마지막 진통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민주적 절차와 과정을 통해 문제가 해결되어 나간다면 우리의 민주주의는 보다 굳건해질 것입니다. 예, 문재인 대통령의 사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그 의미를 한번 짚어볼 텐데요. 그런데 박진영 부대변인, 네. 사과할 때 대통령이 쓰는 표현들이 여러 가지가 있죠. 뭐 유감이다, 뭐 이런저런 표현들이 있는데 죄송합니다라는 표현은 사실 잘 안 쓰는 표현이에요. 그렇죠. 보통 이제 뭐 유감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죠. 예. 네네. 근데 죄송하다라고 하면 내 책임이다, 이런 의미가 많이 들어 있을 수 있죠. 내 책임이다는 뜻과 더불어 내가 책임지겠다는 뜻도 저는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예. 네. 어떻게 들으셨어요? 예, 내가 책임지겠다라고 저는 이제 느꼈다는 것이 어쨌든 간에 이 검찰 개혁과 관련되는 갈등 상황들, 이런 것들이 국민들에게 피곤하게 느껴지는 것은 당연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대통령께서는 어쨌든 간에 이 코로나 이 방역과 이 경제 회복에 대해서 가장 방점을 둬야 되는데 그 상황으로 나가지 못하는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애달게 표현하신 거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까지 1년 가까이 논쟁을 해오고 싸움을 해왔지 않습니까? 여야가 이것을 정리를 해라. 저는 뭐 사실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게 공수처법을 통과시켰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 그 윤석열 총장의 거취 문제는 징계위원회라는 절차를 통해서 절차에서 결론이 나오는 대로 나는 수용을 하겠다. 저는 뭐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사과 의미가 무엇인가 짚어보고, 그리고 앞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그러면 이 문제들을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 전망을 해볼 텐데요. 다른 패널들의 얘기를 듣기 전에 여야 정치권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사과를 어떻게 들었는지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그리고 민주당의 윤건영 의원이 한 얘기를 한번 들어보시죠. 의원님은 어떻게 읽으셨어요? 이 발언을? 대통령께서는 개혁의 마지막 진통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네네. 어쨌든 민심을 겸허히 수용한다라는 취지로 읽었습니다. 민심을 겸허히 수용한다는 게 어떤 뜻입니까? 무엇보다 코로나19가 무섭게 확산 중인 상황에서 정치가 국민의 마음을 또는 걱정을 덜어줘야 되는데 그러고 있지 못하다. 좀 자성해야 되는 때가 아닌가라는 취지의 표현인 것 같습니다.
윤석열 총장 징계를 둘러싼 공방은 하루라도 빨리 끝내야 된다는 뜻이 여기에 담겨 있다고 해석을 해도 되는 겁니까, 의원님? 네, 그렇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어제 사과 같자는 사과를 했습니다. 뒤늦은 사과일 뿐만 아니라 진정성도 없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추미애, 윤석열 사이의 갈등이 서로 싸우는 갈등입니까? 일방적으로 추미애가 위법을 거듭하면서 권력에 대해서 수사를 하고 있는 검찰을 무력화하고 수사의 칼날을 거두기 위해서 하는 거짓을 두둔하면서 지켜봐왔던 대통령이 뒤늦게 이제서 와서 죄송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도대체 민심을 제대로 알고나 하는 이야기입니까? 예, 이제 주호영 원내대표는 추미애 장관한테 아예 장관도 안 붙이는군요. 박원석 의원, 대통령의 사과 어떻게 받아들였습니까? 일단 좀 상황을 수습해야 되겠다 이런 판단을 대통령께서 하신 것 같아요. 더군다나 이제 정기국회 막바지에 공수처법이 최대 쟁점이 돼 있는 상황이고 윤석열 총장에 관한 징계도 지금 이제 10일로 예정이 아직까지는 돼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최근에 이제 대통령의 침묵이 지나치게 길다 이런 비판도 있었고 그게 이제 국정 운영에 대한 지지율 하락으로 나타나고 하니까 어쨌든 이 더 시간이 가기 전에 상황 정리를 해야 되겠다 이런 의미에서 전국 혼란에 대해서 국민들한테 사과의 뜻을 표한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방점은 그 죄송하다는 앞에 표현보다 이게 권력기관 개혁 그리고 개혁을 위한 마지막 진통 여기에 오히려 더 방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12월 9일 이전에 확실히 공수처법 통과시켜야 된다. 절호의 기회다 이런 말씀도 하셨거든요. 아마 야당에서 저렇게 반발하는 이유도 사과의 방점이 있는 게 아니고 오히려 공수처법 밀어붙여라의 방점이 있다고 보고서 그 얘기하기 위해서 사과를 했다. 저런 비판을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김경진 의원은요. 민심이 최근에 이제 대단히 안 좋고 그게 이제 여론조사 수치로 나타나고 그러다 보니까 뭔가 국민들의 마음을 위무할 수 있는 어떤 표현이라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서 이제 저 말씀을 하신 걸로 저는 이해가 되고요. 다만 이제 그게 사실은 공허한 게 대부분의 국민들의 생각은 추미애 장관이 합리적인 근거 없이 결국은 현 정권에 대해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검찰총장을 쫓아내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징계를 감행하고 있다. 그게 지금 현재의 정부에 대해서 여론이 나빠진 직접적인 계기인데 그 점과 관련해서는 사실은 본인이 이제 어떻게 할 방법도 법적으로 없기도 하겠지만 사실은 그 점에 대한 내용이 들어갈 수도 없죠. 없긴 이제 뭐 그런 점은 하지만 어쨌든 그런 저런 상황에 비춰 보면 결국은 별 핵심은 없는 상태에서 겸손한 자세라도 국민들에게 보여주어서 지지율이 떨어지는 것을 조금이라도 좀 줄여보자. 아마 이런 고뇌가 들어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면 장성철 소장께서는 앞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어떻게 운영을 나갈 것 같습니까? 전국을? 기본적으로 그냥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그대로 하겠다라는 의지의 표현으로 저는 읽혀집니다. 얼마 전에 있었던 개각 부분도 그렇고요. 이 부분도 계속 민주당이 주장해왔던 공수처 출범, 뭐 검찰 개혁 이 부분을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노선을 더 강화시키겠다. 그냥 민심을 우리가 받아들여서 노선을 좀 변경하겠다. 이런 생각은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어제 대통령께서 국민들에게 매우 죄송하다고 하셨는데 저는 그 국민이라는 단어 앞에 가로 열고가 빠졌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 민주당 정권을 지지하는 국민들께 죄송하다라고 저는 국한시켰다고 읽혀지더라고요. 왜냐하면 빨리 공수처를 통과시켜라라고도 말씀을 하셨고 이러한 전국 혼란 빨리 끝내겠다라고도 말씀하셨는데 전국 혼란은 결국에는 끝내려면 윤석열 총장을 쫓아내야 됩니다. 그것을 10일 날 징계위원회에서 빨리 결정을 내겠다라는 의지의 표현으로 읽혀집니다. 이렇게 운영해서는 저는 안 된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민심을 이기는 정권 없습니다. 민심을 이기는 정치 없습니다. 민심이 지금 안 좋아지고 있잖아요. 호남과 진보층에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법안을 통과시키면 그들의 지지를 다시 견인해 올 수 있어. 이러한 생각은요. 지지층을 좀 더 왜소화시킬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국민을 보고 정치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그러면 계속해서 현재 모레로 예정돼 있는 징계위원회를 앞두고 윤석열 총장과 추미애 장관 움직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총장의 반격이 시작된 걸까요? 윤 총장 측이 대검 감찰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이 사건을 서울고검에 배당했습니다. 자, 서울고검에 배당한 의미, 이 사건을 한번 검찰이 봐봐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검찰의 잘못을 검찰이 보는데 요즘 검찰이 어떤 검찰이 어떤 검찰인지 헷갈리기도 하죠. 그런데 조금 쉽게 정리하자면 추미애 장관이 이끄는 검찰 쪽과 윤석열 총장을 따르는 검찰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나요? 아무튼 검찰이 검찰을 지금 수사하는 상황이 온 겁니다. 그러면서 윤석열 총장 측 법무부에 특임검사 임명을 제안했는데 법무부가 안 받아들여서 이렇게 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것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자, 먼저 김경진 의원께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워낙 복잡해졌어요. 판사 사찰 관련해서 수사한 것을 서울고검에 재배당했다. 예. 무슨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대검 감찰부에서 예. 지난번에 윤석열 총장 직무정지하는 그 전후 시점을 통해서 그 판사 사찰 문건을 작성한 수사정책기획관실을 전격적으로 압수수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압수수색과 관련해서 두 가지 문제가 제기가 됐죠. 윤석열 총장에게 압수수색 영장 청구 시점에서 보고를 하든지 아니면 최소한 윤석열 총장에 관련돼 있다고 생각이 된다면 윤석열 총장 직무집행이 정지가 된 이후에 조남관 대검 차장에게라도 보고를 하고 이걸 영장을 발부받고 집행을 했어야 되는데 이 보고 절차가 총장은 물론 차장에게도 일체 보고가 안 됐었다. 예. 그래서 보고 절차 누락이 문제가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 압수수색을 현장에서 하는 과정에서 대검의 지금 감찰 과장이나 이 검사가 예. 법무부와 수시로 통화를 했다. 그러면서 수사 상황을 수시로 보고를 했다. 지금 이런 어떤 현장의 이제 상황 전환이 있는데 예. 이게 현장의 그런 어떤 수사 상황은 사실은 법무부에 보고를 하려면 당시 검찰총장을 대행하고 있었던 조남관 차장을 통해서만 보고를 하고 예. 또 수사지휘를 받으려면 법무부가 조남관 차장을 통해서만 수사지휘가 있어야 되는데 조남관 차장은 패싱하고 법무부하고 직거래를 했다. 이거는 검찰청법 12조의 직접적인 위반 행위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절차적으로 두 가지 위반의 문제점이 있고 그다음에 세 번째로 이 압수수색을 하게 됐던 그 문건 자체가 한동수 현재 대검 감찰부장이 본인이 불상의 경로로 입수를 해서 이걸 법무부에 보냈고 법무부에서 그 문건을 기초로 해가지고 다시 수사 의뢰서를 대검 감찰부에 보냈고 대검 감찰부에서는 그걸 받은 수사 의뢰서를 기초로 해서 법원에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를 했다. 이렇기 때문에 수사의 과정과 경위와 이 문건 입수 경위 등과 관련해서 허위 내용의 보고서가 작성돼 있고 부당하게 영장이 청구된 가능성이 있다. 예.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대검 감찰부 수사를 서울고검으로 넘기고 그리고 이 대검 감찰부 수사와 관련된 문제점에 대해서 검토하는 것도 서울고검에서 동시에 해라. 알겠습니다. 더 이상 자세히 설명을 해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도 이해를 못했다면 이제 우리는 어쩔 수 없어요. 자, 아무튼 지금 그렇게까지 하는 것은 어찌됐든 이 모든 과정들이 부당하고 또 위법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징계위원회 여는 것 부당하다라는 것을 윤석열 총장이 강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윤 총장은 예. 이 부분은 잠재적으로 내가 관련돼 있는 문제일 수도 있으니 사실은 이제 징계 사유에 그게 들어가 있으니까 나는 수사지휘 안 하겠다. 대신 그걸 조남관 대검 차장에게 수사지휘권을 이양을 하고 나는 보고를 안 받겠다라고 지금 한 상태인 것 같고요. 아니 제 말씀은 네.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징계위원회가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별다른 상황이 없는 한 법무부가 통보한 대로 10시 반에 징계위원회가 이제 열리게 되겠죠. 네. 그러면 징계위원회가 열렸을 때 해임이라든지 또 상당히 중한 징계가 나왔을 경우 지난번처럼 또 가처분 신청 내고 법적으로 또 다툴 가능성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이 예상이 되는데 징계위원회가 예정대로 열릴까? 그리고 당초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해임이라는 중징계가 내려질까? 신임 법무부 차관은 예단하지 말라.
또 청와대도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떨 것 같습니까? 글쎄요, 저는 추 장관은 이미 마음속에 뜻이 섰다고 보여지고요. 해임 면제의 의결을 위해서 본인이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징계위원 선정부터 그렇게 아마 뜻을 같이 하는 사람을 위원을 선정해서 밀어붙이려고 하지 않을까 싶고요. 차관은 예단하지 말라 백지 상태에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지난번에 국회에서 사진 찍힌 내용을 가지고 본다면 과연 본인이 백지 상태에서 이 징계 사안에 대해서 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 카톡 그러니까 텔레그램 그 문자 내용을 보면 고개가 갸우뚱해지는 대목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별로 차관의 말씀은 저로서는 백지 상태에서 임하겠다고 하는 그 말씀을 신뢰하기 어려운 것 같고요. 청와대에서도 예단을 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청와대 말씀도 그렇게 신뢰하기는 어렵지 않느냐. 결국은 추미애 장관이 총대를 메고 끝까지 밀어붙이려고 하지 않겠느냐. 예. 그래서 해임 면직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 보이긴 한데 예. 다만 우리가 이 어떤 선거 현장에서도 보면 현장에서 살짝 뒤집히는 경우들이 간혹 있거든요. 민간 징계위원이라든지 검사 징계위원이라든지 법무부가 내놓는 증거, 윤 총장의 반박 증거 이런 걸 보고 아무리 그런 생각을 가지고 들어왔다고 하더라도 현장에서 보고 이건 도저히 양심상 할 수 없는 경우들이 생길 수 있으면 그 경우는 또 안 될 수도 있지 마지막 않느냐. 변수가 될 수도 있다. 예. 박진영 부대변인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뭐 예단하지 말라고 했다는 이야기에는 해임이나 면직이 될 수도 있는 것도 포함되는 겁니다. 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저는 현재 이제 이 검찰의 상황 자체가 검찰 내부에서 서로 감찰하고 수사하고 사실 검찰 조직 자체가 이제 와야 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은 물론 뭐 지금 윤 총장이 사퇴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만은 징계위원회 때문에 근데 과거 같으면 이 정도면 아마 총장이 사퇴했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간에 이 징계위원회에서 가장 중요한 안건이 검사 사찰 의혹이기 때문에 그렇죠. 판사 사찰 의혹이기 때문에 재판으로 보자면은 증거를 수집했는 절차에 합법성이 있느냐 이런 거에 대해서 흠결을 내기 위해서 지금 윤 총장이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다. 이거는 첫 번째로는 징계위에서 본인이 잘 되기 위해서고 두 번째는 징계위에서 해임이나 면직의 결과가 나오더라도 이후에 또 다른 자기 신분에 관련된 이 소송을 하는 과정에서도 유리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이런 것들을 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지금 이 상황을 두고 또 바깥에서 또 설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천주교 사제와 수녀단 4천여 명이 검찰개혁 지지 선언을 하기도 했고요. 그런가 하면 서울대 교수 10명이 총장 징계는 법치에 대한 도전이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했는데 양쪽 목소리를 한번 들어보죠. 남의 허물에 대해서는 티끌 같은 일도 사납게 따지면서 자신에게는 한없이 관대해지는 검찰총장의 이중적 태도는 검찰의 고질적 악습을 고스란히 보여줍니다. 특권층의 비리와 범죄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눈 감아주지만 자신의 이해와 맞지 않으면 국민이 선출한 최고 권력이라도 거침없이 올가미를 들고 달려드는 통제불능의 폭력성을 언제까지나 참아줄 수 없습니다. 현재 일어나고 있는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의 대립은 그 본질이 검찰을 권력에 복종하도록 예속화하겠다는 것입니다. 임기가 보장된 검찰총장에 대하여 징계를 하겠다는 것은 법치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입니다. 또한 선출된 권력이 모든 통제를 하겠다는 발상은 민주주의의 몰이해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어떠한 경우든 권력의 전횡을 견제와 균형의 원리로 제어하는 것이 우리 헌법의 핵심입니다. 박원석 의원 어떻게 보면 일종의 장외전 같은 건데요. 그렇죠. 장외 여론전이 펼쳐지고 있는 거고 지금 이제 10일 징계위원회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제 이 찬반 양론이 최고조에 달한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뭐 누구나 이 현재 사안에 대해서 찬성 반대 의견 표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종교계에서 그걸 하셨던 학계에서 하셨던 저는 뭐 다 있을 수 있는 자유로운 의견 개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게 이제 마치 그 시민사회나 혹은 종교계 학계마저도 이게 정치권의 대결 양상 비슷하게 똑같은 식의 대결 양상이 이렇게 벌어지는 것은 그다지 우리 사회 건강성을 위해서 바람직하지는 않아 보인다. 이런 점은 좀 우려스럽고요. 또 이게 가져올 어떤 후유증이랄까요? 그것도 굉장히 염려됩니다.
사실 뭐 정치라는 게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이기고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질 수 없는 거거든요. 근데 마치 지금 어느 한쪽을 일방적으로 제압해야만 승부가 끝난 것 같은 상황이 계속 반복되는 게 좀 안타깝고, 저는 그래서 시민사회에서 조금은 더 이 중립적이고 조금은 더 이 성숙한 그런 목소리들이 좀 커져서 이 상황이 파국으로 가지 않도록, 그리고 이 상황이 거의 뭐 일방이 일방을 제압하는 그런 식의 승부로 이 상황을 정치권이 끌고 가지 않도록 만드는 그런 역할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오히려 그런 목소리는 좀 없고 이게 이제 양론에 편승해서 이게 이제 찬반 의견이 펼쳐지는 것 같아서 그런 점 다소 좀 안타깝습니다. 오늘 그런 목소리를 박원석 의원이 내주셨습니다. 예, 공감이 가는 지적입니다. 장성철 소장. 저는 정치적으로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는 사안에 대해서 종교계가 특정 입장을 지지하고 옹호하고 편드는 그러한 말씀을 하시는 것은 좀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갈등을 해결하고 갈등 때문에 사회가 분열됐을 때 그것을 위로하고 치유하는 게 종교계의 역할이지, 특정 정치 세력의 편에 드는 듯한 모습을 취하는 것은 좀 부적절해 보이고 좀 안타까워 보인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국민의힘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예고한 대로 내일 대국민 사과를 할까요?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제만 해도 다 나한테 맡겨, 내가 알아서 할 거야, 못하게 하면 나 그만둔다, 뭐 이런 얘기도 했는데요. 오늘 조금씩 다른 소식이 들려옵니다.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과가 아니다, 이런 얘기도 들려오는데요. 한번 관련된 발언을 듣고 전망해 보겠습니다. 반대 논리가 나온다고요? 네, 반대하는. 그거는 내가 여기 국민의힘에 처음에 올 때서부터 미리 예고했던 사항인데 그동안에 여러 가지 걸 참작하느라고 제대로 허지를 못하고 있는데, 이제는 시기상으로 봐서 그걸 허지 않으면 안 되는 시기가 되지 않았나 봐요. 나도 어느 정도 알고 있어요. 그러나 뭐 내가 거기를 크게 구애받지 않을 거예요. 구애받지 않는다는 말씀이 그 구의 존으로 해서 이제 사과를 하신다는 말씀? 아니, 그건 뭐 내가 판단하는 대로 할 테니까 그 뭐 너무 그렇게 그거에 대해서 뭐 더 이상 얘기할 필요가 없다고. 제가 여기 비상대책위원장 자리를 앉아 있으면서 저는 여기 안주하려고 온 사람이 아닙니다. 목표한 바를 꼭 실현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소 불편한 점이 있으시더라도 당이 국민의 마음을 어떻게 하면 다시 얻을 수 있느냐 하는 이 노력에 대해서 다 같이 협력을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종인 위원장이 지금 사과를 하겠다고 하는데 당 내에서 반발이 적지 않았습니다. 왜 이 시점에 사과를 하겠다고 하는 거냐, 그리고 당신이 무슨 자격으로 하냐, 이런 비판까지도 나왔습니다. 장성철 소장, 국민의힘 내부 사정을 잘 아시니까 먼저 좀, 오늘 들려온 얘기로는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사과가 아닐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던데. 사과는 하는데 내용, 수위, 시기 이것을 적절하게 좀 조절을 하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왜 박근혜, 이명박 대통령의 잘못에 대해서 왜 사과를 하는 거야? 당신이 무슨 자격이야? 이런 논리보다는, 반대 논리보다는, 아니 지금 문재인 정권이, 민주당이 지금 법사위에서 자신들이 원하는 법안을 다 처리하고 있고 내일 하고 모레 다 통과시키려고 하는데 이게 지금 사과 시점이 맞느냐, 그러한 시기의 적절성에 대해서 좀 더 검토가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당이 가는 길이 잘못된 것에 대해서 말씀을 좀 국민들께 드리겠다. 그래서 우리 당이 앞으로 어떻게 나갈 것인지, 어떤 비전과 목표를 갖고 내년 서울시장, 부산시장 선거, 대선을 이길지에 대해서도 진실하게 좀 말씀을 드리겠다라는 입장의 변화지, 과거 잘못 사과 안 해? 이거는 아닌 것입니다. 예. 그래요. 뭐 사과한다고 하는데 지금 막 이런 상황에서 사과한다면 좀 생뚱맞은 느낌이 들 수는 있겠지요. 그런데 김종인 위원장이 5.18 묘지 참배도 하고
또 전직 대통령의 과오에 대해서 사과도 하고 이렇게 하겠다는 것은 달라진 모습, 그런 걸 보고 잘한다고 할 국민들이 꽤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작 국민의힘 내부에서 아니되옵니다. 점잖은 표현이고 무슨 뜨내기 뭐 이런 표현까지 하면서 반대하는데 내부부터 먼저 좀 정리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분들은 소수예요. 예를 들면 주호영 원내대표가 우려스러운 말씀을 정했고 서병수 의원, 뭐 배현진 의원 뭐 이런 분들이 소수의 한 4분 정도의 의원들이 얘기를 하신 거지 다수의 이제 초선 의원들과 재선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사과해야 하는 것이 맞다라고 입장을 밝히고 있거든요. 사과해야죠. 대통령께서 탄핵당하고 두 분 다 감옥 가 계시잖아요. 그러면 과거의 질곡을 그러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이런 것을 극복해야 국민의힘이 다음번에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받을 수가 없지. 과거 잘못에 대해서 사과는 안 하고 국민들께 우리 이렇게 하겠어요 라고 하면 국민들이 그 진정성을 믿어주겠습니까?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추구하는 방향은 맞지만 어쨌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기, 속도, 내용 이런 것들은 좀 조절이 필요한 부분이다. 사과할 것으로 저는 전망해 봅니다. 반발하는 사람이 소수입니까? 지금 공개적으로 반발하는 분들은 4분이에요. 예. 오늘 뭐 삼선 의원을 만났다고 하는데 그분들의 주된 항의는 왜 사과해? 이게 아니라 아니 지금은 시기가 좀 적절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김종인 대표 혼자 사과하면 국민들이 그 진정성을 믿어주겠습니까? 다른 분들 다 설득해서 우리 다 함께 사과합시다. 그런 형식적인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그러면 반대하는 목소리들 한번 들어볼까요? 예, 어떤 분들이 반대했는지 어떤 내용인지 들어보겠습니다. 사과는 김종인이 해야 한다. 느닷없이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사과를 한다는 것 아닙니까 본인이? 사과는 당사자가 하는 겁니다. 이거는 국민의힘이란 당의 비대위원장이라는 그 자리를 이용해서 당을 민주당에 문재인 당에 갖다 바치는 겁니다. 당의 정통성을 깡그리 깔아뭉개는 겁니다. 아니요, 때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나설 문제는 아니다. 이것은 굉장히 우리 당원들, 우리 지지층의 총의를 모아야 되는 과정이 필요한 겁니다. 예. 대표성이 있고 정통성이 있는 당대표 혹은 차기 대통령 후보로 결정된 분이 우리 당원 전체, 지지층 전체의 총의를 모아서 해도 하는 것이 도리고 순서지 예. 아무런 총의도 모아지지 않고 그냥 비대위원장이 임시로 오셔가지고 이 큰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는 김종인식 자기 정치다. 예, 김경진 의원. 네. 또 뭐 배현진 의원도 있고 몇몇 반대하는 분들이 있는데 왜 그렇게 반대한다고 보십니까? 일단 큰 틀에서 보면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지금 중도층을 향한 정책의 방향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지역적으로 보면 동적 근거에서 서진 정책을 꾸준히 끌어가려고 하는 깃발을 끌고 오고 있는데 문제의 핵심은 당 전체가 얼마만큼 의견을 같이 하면서 오고 있는지. 그러니까 광주 5.18 묘역에서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무릎을 꿇고 사죄를 했거든요. 근데 과연 어디까지가 진심일까? 이제 그 부분 지난번에 당 강령에 국민들에게 기본소득을 주는 방향으로 당을 가겠다는데 개별적으로 재정정책과 뭐 이런 게 했을 때 그러면 당 소속 의원들 이 보수적인 경제정책에 대한 생각을 얼마만큼 바꿨을까. 중대재해처벌법도 마찬가지거든요 보면. 그래서 저 부분은 당 대표께서 비대위원장께서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부분을 염두에 두고 본인이 끌고 나가는 측면은 있고 그게 국민들에게 비춰지는 측면은 분명히 있지만 실제 당 자체가 본질적으로 변화되지 않은 측면이 하나 있다라고 보여지는 게 있고요. 두 번째는 어쨌든 현장에서 표를 받는 의원들이나 지역위원장들 입장에서 보면 극성 태극기 부대를 하시는 분들도 주요한 현장에서 뛰어주는 동력 의원들이 될 수가 있거든요. 예. 그러면 그분들하고 현장에서 부딪히다 보면 사실은 이런 부분들이 대단히 힘들고 거슬리는 특히 전직 두 분 대통령에 대한 사과가 굉장히 고통스러운 부분이 될 수밖에 예. 없어서 그래서 저런 상황이 아닌가 싶고 결국은 당 전체가 아마 비대위원장과 뜻을 함께하고 따라오지 않으면
국민들의 지지가 쉽게 가기는 어려울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요. 박원석 의원 어떻게 보면 정말 그 김정인 비대위원장이 임시지가 아닙니까? 그 있는 동안에 국민의힘의 중도층을 최대한 넓혀놓고 그렇게 해서 좀 다음 대선에서 이길 수 있게 만들어 놓고 가겠다 그런 생각인 것 같지만 여전히 반대하는 쪽에서는 자기 정치다 이렇게 공격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것은 김정인 위원장 당신이 무슨 개인적인 욕심이 있는 게 아니냐 그런 의심인 거죠. 그런 의심도 일부 곁들여 있는 것 같고요. 또 앞서 김경진 의원도 지적하셨듯이 이른바 이제 집토끼 네. 이의 의견을 의식한 그런 이제 반대 의견도 있는 것 같은데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다른 건 모르지만 선거에 최적화된 분이라는 거는 대한민국 정치권 전체가 공히 인정하는 바입니다. 그러니까 선을 넘어서 이쪽 진영에서 가서도 선거를 승리로 이끌고 이쪽 진영에서 선거를 승리로 이끌고 저분이 책임졌던 선거에서 지난번 총선에 거의 황교안 대표가 망쳐놓은 선거를 마지막에 선대위원장을 맡아서 이미 배가 기운 상태에서 선거를 졌지만 그 이외에는 저분이 맡은 선거를 진 선거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선거에 최적화된 분으로서 지금 뭐가 필요한가라는 어떤 전략적 고민 가운데 마침 또 박근혜 탄핵 가결 4주기 아닙니까? 예. 그 시점에 맞춰서 사과를 구상했는데 앞서 이제 얘기도 나왔듯이 시기적으로는 조금 그 당 내부의 반발이 있을 만합니다. 지금 정기국회 앞두고서 뭐 일방적인 법 강행 처리 이런 게 이루어지고 있고 또 추미애 윤석열 갈등 이런 게 있는 가운데 왜 지금 해야 되냐 하더라도 조금 상황을 보자 이런 의견들이 오히려 더 중론인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한편으로는 중도를 향해서 외연 확장을 하려는 그런 움직임도 있지만 예. 여전히 전통적 보수 지지층을 의식하는 이제 그런 움직임도 있거든요. 그게 막 이제 혼란스럽게 산재되어 있는 상황인 것 같고 예. 저는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시기는 모르겠지만 사과할 거라고 봅니다. 그렇지 않고 이 내년 후년에 이 정치 일정을 선거 국면을 못 넘어간다 이런 판단을 예. 분명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박진영 부대변인 말씀 듣기 전에 장성철 소장이 손을 들었는데 이재호 전 의원께서 왜 당사자가 아닌데 왜 사과를 하냐라고 하는데 당사자 두 분들이 사과를 안 하시니까 지금 현재 책임자가 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걸 칭찬해줘야지 너 왜 사과해? 이런 식으로 공격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정통성이 없다. 정통성이 없는 비대위원장이 왜 사과하냐라고 장제원 의원이 얘기했는데 비대위원장도요. 전국위원회, 상임전국위원회 다 당원들의 투표로 뽑혔습니다. 정통성이 있습니다. 저런 것들은요. 선거를 앞으로 이기지 않겠다라는 사람들의 얘기 같아요. 사과는요. 받아들이는 쪽에서 너 제발 그만 사과해. 그럴 때까지 계속적으로 사과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려요. 네. 한두 번으로 끝날 일이 아닙니다. 예, 박진영 부대변인. 장성철 소장이 같은 분이 국민의힘의 주요한 당직 맡으면 큰일 날 것 같습니다. 저희 입장에서 너무 정확하게 보시는 것 같아가지고. 뭐 어쨌든 간에 여당 지지율이 빠지니까 바다 담을 그릇을 만들겠다 뭐 예. 그런 취지로 보이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반대하는 분들이 대부분이 조금 친박 정서를 가지시거나 아니면 대권 주자와 가까운 분들 또 이제 특정 지역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아마 당원 여론조사를 해보면 또 다를 수도 있다 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저는 정당을 하면서 역사성과 정통성이라는 부분에 과도하게 집착할 필요는 없다는 생각입니다. 특히 그 과거가 좋은 과거가 아니었을 때는요. 그걸 한번 과감하게 단절할 필요도 있습니다. 저희 민주당 같은 경우에도 1955년을 이제 정통성의 시작으로 보는데 그전에도 민주당적 흐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 깔끔하지 못하기 때문에 버렸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YS가 신한국당을 만든 것은 뭐겠습니까? 3당 합당을 했지만은 민정당 시기의 주류들을 부정하겠다는 의미가 있던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추진하는 내용이 개인적 욕심이든 아니면 어떤 역사적 소명이든 우리 정치를 위해서 한편으로 좀 의미는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사과하기도 쉽지가 않군요.